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미국에서 중국 기업을 제치고 한국 기업이 미국 시장 75%를 장악했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건 단 1년 만에 일어난 일이라는 겁니다. 2015년 고작 4.9%에 불과했던 점유율이 2016년 69.5%로 폭등했죠. 연 매출 2,200억 원, 신입사원 2,000명 연봉을 합친 규모입니다. 중국은 2000년 전부터 두부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인 4명 중 3명이 선택한 건 한국 두부였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33년간 5% 벽을 넘지 못하던 한 여성이 1,000억 원을 걸고 벌인 마지막 도전. 그 충격적인 역전 드라마 지금 시작합니다. 4.9에서 70으로 올라갔습니다. 단 1년 만입니다. 2024년 1월 17일 아침, 저는 그 숫자를 처음 봤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33년을 기다린 순간이었으니까요. 미국 본사 회의실 모니터에 띄워진 실적 보고서를 바라보며 저는 1991년 가을에 제 모습을 떠올렸죠. 27살, 풀무원 발령장 한 장 들고 로스앤젤레스 공항에 내렸던 그날을요. 지금 제 앞에 놓인 숫자는 이랬습니다. 미국 두부 시장 점유율 75%, 연 매출 2,200억 원, 신입사원 2,000명의 연봉을 합친 금액이었죠.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 한 달 영업이익과 맞먹는 규모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어요. 2015년만 해도 저희 점유율은 고작 4.9%였습니다. 25년을 싸워도 5%를 못 넘긴 거예요. 매년 이사회에서 같은 질문을 들었죠. 미국 사업 언제 접을 건가요? 저는 매번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다 2016년 한 해가 지나고 나니 점유율이 69.5%가 됐습니다. 말이 안 되는 숫자였어요. 1년 만에 14배가 뛴 겁니다. 회의실에 앉은 임원들이 모두 저를 쳐다봤습니다. 누군가 물었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저는 대답 대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이 아침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날 저는 3가지 질문을 받았습니다. 첫째, 왜 하필 한국이었냐는 거였어요. 두부의 원조는 중국 아니냐고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중국은 2000년 전부터 두부를 만들었죠. 일본도 에도 시대부터 지역마다 고유한 두부 제조법이 있었고요. 그런데 왜 미국 시장은 한국 기업이 장악한 걸까요? 둘째, 중국 기업들은 어디 갔냐는 질문이었습니다. 거대한 자본력을 가진 중국 식품 대기업들이 분명 있었을 텐데 왜 미국 시장에서는 보이지 않는 걸까요? 셋째, 가장 중요한 질문이었죠. 도대체 1년 만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는 겁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야기는 길 겁니다. 하지만 들어보실 가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 속에는 한 가지 충격적인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공한 이유가 생각하시는 것과 정반대라는 거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파일 하나를 꺼냈어요. 2016년 3월의 회의록이었습니다. 그날의 회의실 온도까지 기억납니다. 에어컨이 고장나서 무척 더웠거든요. 그 더위 속에서 저희는 1,000억 원이 넘는 도박을 결정했습니다. 3개월 뒤, 저는 로스앤젤레스의 한 식당에서 어떤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제게 건넨 순두부 한 숟가락이 모든 걸 바꿔놓았죠. 그분의 이름은 이희숙. 뉴욕타임스가 보고 기사를 실을 정도로 대단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실 거예요. 이희숙 대표님이 만든 두부와 저희가 미국에서 파는 두부가 정반대였다는 겁니다. 그분은 혀에 녹을 정도로 부드러운 순두부를 만드셨어요. 반면 저희는 한국 두부보다 4배나 단단한 제품을 팔았죠.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요? 답은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것만 기억하세요. 2020년 코로나가 터졌을 때 저는 새벽 2시에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한국 본사였죠. 공장이 멈췄다는 보고였어요. 그날 밤,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에서 월 100만 모를 긴급 수송하기로요. 냉장 컨테이너 100개가 부산항을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생겼어요. 프리미엄 운송료였죠. 매달 청구서가 날아왔습니다. 점유율은 75%를 찍었지만 저희는 여전히 적자였어요. 돈은 안 벌고 일만 더 늘어난 겁니다. 이사회가 폭발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저는 또다시 무모한 제안을 꺼내 들었죠. 400억 원을 투자해서 캘리포니아 공장을 증설하자고요. 회의실에는 차가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순간들에 관한 겁니다. 1991년 가을이었습니다. 저는 로스앤젤레스 공항 입국장을 빠져나오며 뜨거운 공기를 들이마셨어요. 한국의 가을과는 전혀 다른 건조함이었죠. 손에는 풀무원 발령장 한 장과 왕복 항공권뿐이었습니다. 회사 차량이 저를 데리러 왔어요. 30분을 달려 도착한 곳은 작은 공장이었습니다. 코리아타운 외곽의 낡은 건물이었죠. 페인트가 벗겨진 간판에 풀무원 USA라고 쓰여 있었어요.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 콩 삭는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저를 맞이한 건 선배 직원 3명이었습니다. 모두 교민 출신이었죠. 그중 한 분이 말씀하셨어요. 여기선 하루에 두부 500모를 만든다고요. 전부 한인 마켓에 납품한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몰랐어요. 이 숫자가 25년 동안 거의 변하지 않으리라는 걸요. 첫 3년은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미국인들이 두부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유통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경쟁사들은 누구인지. 저는 주말마다 미국인들이 가는 대형 마트를 돌아다녔어요. 월마트, 타겟, 크로거. 두부 코너는 늘 구석진 곳에 있었죠. 한두 개 브랜드가 작은 냉장고 한 칸을 차지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미국인들에게 두부는 이상한 아시아 음식,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는 걸요. 1995년, 저희는 첫 번째 도전을 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 직영 공장을 지은 거죠. 투자액은 50억 원이었어요. 이사회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교민 시장도 제대로 못 잡는데 무슨 공장이냐고요. 하지만 당시 법인장님이 밀어붙이셨죠. 공장이 완공됐습니다. 생산량은 하루 2,000모로 늘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판로가 없었던 거예요. 한인마켓은 이미 포화 상태였고 미국인들이 가는 대형 마트는 저희를 받아주지 않았어요. 2000년이 됐을 때 저는 과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그때 제 업무는 신규 거래처 발굴이었죠. 저는 매주 20군데 이상의 마트를 돌아다녔어요. 바이어들을 만나 설명했습니다. 두부가 얼마나 건강한 식품인지, 단백질이 풍부한지, 칼로리는 낮은지.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한 바이어가 말했어요. 미국인들은 두부를 어떻게 요리하는지 모릅니다. 다른 바이어는 더 직설적이었죠. 콩 냄새가 너무 심해요. 미국인들은 이걸 안 먹습니다. 저는 돌아오는 차 안에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2004년 전환점이 온 줄 알았습니다. 저희가 와일드우드 내추럴푸드라는 현지 콩 가공 회사를 인수한 거예요. 유기농 두부를 만드는 작은 회사였죠. 인수 금액은 200억 원 정도였습니다. 이사회에서 또 반대가 나왔어요. 10년째 적자인데 무슨 인수냐고요. 하지만 저희는 한 가지 희망을 봤습니다. 와일드우드는 미국인 고객층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웰빙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이요. 점유율이 조금 올랐습니다. 6%까지요. 하지만 거기서 멈췄어요. 2005년, 2006년, 2007년. 점유율은 5에서 7% 사이를 오갔습니다. 매출은 늘었지만 수익은 나지 않았죠. 운송비, 인건비, 유통비. 모든 게 예상보다 많이 들었어요. 2009년, 저희는 몬터레이 메이푸드를 합병했습니다. 또다시 투자였죠. 이번에는 300억 원이었어요. 이사회 회의가 6시간이나 이어졌습니다. 절반은 반대였어요. 저는 그날 회의실에서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 포기하면 지난 18년이 물거품입니다. 조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결국 합병은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점유율은 여전히 제자리였어요. 8%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6%로 떨어지고 2010년, 2011년, 2012년.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2013년, 저는 부장이 됐습니다. 그해 제 책상 서랍에는 사직서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쓰지는 않았지만요. 가끔 꺼내서 들여다봤습니다. 정말 이 길이 맞는 건가 하고요. 2015년 가을, 최악의 순간이 왔습니다. 이사회에서 미국 사업 철수안이 정식으로 상정된 거예요. 25년간 누적 적자가 500억 원을 넘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는 목소리가 컸죠. 저는 회의실 밖 복도에 서서 담배를 피웠어요. 원래 담배는 안 피우는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회의는 4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결론은 유예였어요. 1년만 더 지켜보자는 거였죠. 하지만 조건이 붙었습니다. 1년 안에 가시적 성과가 없으면 철수한다고요. 저는 그날 밤 사무실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로스앤젤레스 야경이 보였어요. 불빛들이 반짝였죠. 25년이었습니다. 제 20대, 30대, 40대 전부를 바쳤어요. 이대로 끝날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한국 본사였어요. 기획팀장님이셨죠. 목소리가 무척 진지했습니다. 제안이 하나 들어왔다고요. 미국 1위 두부 브랜드 나소야의 사업권을 인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나소야, 미국 두부 시장의 절대 강자였어요. 점유율 60%가 넘는 회사였죠. 인수가는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기획팀장님이 대답했어요. 1,000억 원이 넘는다고요. 2016년 2월의 어느 추운 날이었습니다. 저는 서울 본사 회의실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눈발이 날리고 있었죠. 회의실 테이블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나소야 인수 관련 실사 자료였어요. 이사님 12분이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분위기가 무거웠어요. 에어컨이 고장나서 실내가 무척 더웠는데도 아무도 말이 없었죠. 저는 손에 땀이 났습니다. 회의를 주재하신 부회장님이 입을 여셨어요. 나소야 인수건에 대해 검토 결과를 보고하라고요.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열었죠. 첫 슬라이드에는 나소야의 로고가 크게 박혀 있었어요. 미국인들에게 가장 친숙한 두부 브랜드였습니다. 나소야는 1978년에 설립됐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많은 회사였죠. 미국 전역 2만 개 매장에 두부를 공급하고 있었어요. 연 매출은 1,200억 원 규모였습니다. 저희보다 10배 이상 컸죠. 그런데 이 회사를 소유한 비타소이 그룹이 사업 재편을 하면서 두부 부문을 매각하기로 한 겁니다. 인수가는 1,100억 원이었습니다. 제가 말을 마치자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너무 조용해서 에어컨 고장난 환풍구 소리가 들릴 정도였죠. 한 이사님이 입을 여셨습니다. 25년간 500억 적자를 낸 회사가 지금 1,100억을 쓰겠다는 건가요?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저는 침을 삼켰습니다. 예상했던 질문이었죠. 다른 이사님이 덧붙이셨어요. 미국 사업은 한 번도 흑자를 낸 적이 없습니다. 인수하면 뭐가 달라지죠? 저는 자료를 한 장 넘겼습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였어요. 거기에는 나소야가 보유한 유통망이 표시돼 있었습니다. 월마트, 타겟, 크루거, 홀푸드. 미국 주요 유통업체 전부였죠. 저희가 25년간 못 뚫은 벽입니다. 제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이어갔습니다. 이 유통망을 저희 힘으로 구축하려면 앞으로 20년이 더 걸립니다. 하지만 나소야를 인수하면 내일부터 당장 들어갈 수 있어요. 세 번째 이사님이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흑자를 낼 수 있나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확신이 없었거든요. 다만 한 가지는 알았어요. 이 기회를 놓치면 저희는 영원히 5% 안에 갇힐 거라는 거요. 회의는 3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찬성하는 쪽 논리는 명확했어요. 저희가 미국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규모가 필요하다는 거였죠. 나소야의 유통망과 저희의 생산 기술을 합치면 시너지가 날 거라고요. 반대하는 쪽 논리도 명확했습니다. 지금도 적자인데 덩치만 키우면 적자만 더 커진다는 거였어요. 미국인들이 두부를 더 먹게 하는 게 먼저지 회사를 사는 게 먼저가 아니라고요. 저는 회의실 뒤쪽에 서서 듣고 있었습니다. 손바닥에서 땀이 흘러내렸어요. 셔츠가 등에 달라붙었죠. 그때 한 분이 손을 드셨습니다. 생산 담당 이사님이셨어요. 평소에 말씀이 거의 없으신 분이었죠.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사님이 저를 똑바로 보셨어요. 인수하면 정말 해낼 수 있습니까?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확신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라는 거요. 해내겠습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회의가 끝났을 때는 저녁 7시가 넘어 있었어요. 표결 결과는 근소한 차이로 찬성이었습니다. 12명 중 7명이 찬성, 5명이 반대였죠. 저는 회의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화장실로 들어가 세면대에 손을 짚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이 창백하게 보였죠. 2016년 3월 15일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로스앤젤레스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 있었어요. 창밖으로 태평양이 검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25년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죠. 1991년의 작은 공장, 거절하던 바이어들,
늘어나는 적자, 사직서를 쓰려던 순간들. 이제 저는 1,100억 원을 걸었습니다. 회사의 운명도, 제 인생도 모두요. 인수 절차는 한 달이 걸렸어요. 2016년 4월 말, 모든 게 마무리됐습니다. 나소야는 공식적으로 풀무원의 자회사가 됐죠. 그해 12월, 닐슨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그 수치를 봤어요. 손이 다시 떨렸습니다. 화면에 찍힌 숫자는 69.5%였어요. 저희의 미국 시장 점유율이었죠. 1년 전만 해도 4.9%였습니다. 1년 만에 14배가 뛴 겁니다. 저는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25년 만이었죠. 아내가 물었어요. 무슨 일이냐고요. 저는 대답 대신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눈물이 났어요. 다음 날 아침, 출근해서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직원들에게 말했죠. 저희가 해냈다고요. 미국 시장 1위가 됐다고요. 회의실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그런데 한 달 뒤, 재무팀에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4분기 실적이었어요. 점유율은 올랐지만 영업손실은 오히려 늘었다는 내용이었죠. 저는 보고서를 받아들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매출은 늘었는데 돈은 더 안 남는 겁니다. 이유는 간단했어요. 나소야를 인수하면서 유통망도 함께 넘겨받았는데 그 유통비용이 예상보다 훨씬 높았던 거죠. 게다가 저희는 여전히 한국에서 원료와 부자재를 수입하고 있었어요. 해상 운송비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2017년이 왔습니다. 점유율은 72%까지 올랐어요. 하지만 적자는 계속됐죠. 이사회에서 다시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점유율만 올리면 뭐 하냐고요. 언제 돈을 버냐고요. 저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규모를 키우면 수익성도 따라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달랐어요. 규모만 커지고 적자도 함께 커졌습니다. 그렇게 2018년, 2019년이 지나갔어요. 2020년 초, 저는 책상에 앉아 지난 5년의 숫자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점유율 4.9에서 73까지, 매출 3배 증가. 하지만 누적 적자는 800억을 넘어서고 있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 비가 내리고 있었죠. 남가주에 비가 오는 건 드문 일이었어요. 전화가 울렸습니다. 한국 본사였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국에 상륙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알았어요. 뭔가 크게 바뀔 거라는 거요. 1998년 여름이었습니다. 저는 버몬트가와 7번가 코너에 있는 작은 식당 앞에 서 있었어요. 간판에는 북창동 순두부라고 쓰여 있었죠. 개업한 지 2년밖에 안 된 곳이었는데 벌써 한인들 사이에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김이 모락모락 나는 순두부찌개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점심시간이 막 지났는데도 손님들로 가득했죠. 저는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메뉴판을 보고 있는데 누군가 다가왔어요. 검은 머리를 뒤로 묶은 여성이었습니다. 앞치마에 물이 튀어 있었죠. 처음 오셨어요?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분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해물순두부 드셔보세요. 저희 시그니처입니다. 그분이 바로 이희숙 대표님이었어요. 15분 뒤 돌솥에 담긴 순두부찌개가 나왔습니다.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들렸죠. 저는 숟가락을 들고 국물을 한 모금 떠먹었어요. 그 순간 저는 멈췄습니다. 깊고 진한 맛이었어요. 사고를 오래 우린 듯한 육수의 해물의 감칠맛이 어우러져 있었죠. 그런데 놀라운 건 두부였습니다. 숟가락으로 떠먹는 순간 혀 위에서 녹아내렸어요. 부드럽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거의 액체에 가까운 식감이었죠. 저는 그날 이희숙 대표님과 처음 대화를 나눴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계산하면서 물었어요. 이 두부를 어떻게 만드시냐고요. 대표님이 웃으셨습니다. 비밀이에요. 하지만 한 가지는 말씀해 주셨죠. 1년 넘게 레시피를 개발했다고요. 남편도 아들들도 모두 잠든 밤에 혼자 부엌에서 실험했다고요. 그날 이후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식당을 찾았습니다. 갈 때마다 자리가 없었어요. 한인들뿐 아니라 미국인 손님들도 늘어나고 있었죠. 영어가 서툰 미국인들이 메뉴판을 가리키며 주문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2000년, 저는 이희숙 대표님께 정식으로 미팅을 요청했어요. 풀무원과 협력할 수 있는지 논의하고 싶다고요. 대표님은 흔쾌히 응해주셨습니다. 카페에서 만났어요. 대표님이 커피를 홀짝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순두부는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어요.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어요. 1989년에 미국에 왔어요. 아들 유학 뒷바라지 하려고요.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영어도 안 되고 기술도 없고. 대표님이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남편이 교회 건너편 순두부 집에 데려갔어요. 그때 먹은 순두부가 입에 맞지 않더라고요. 너무 뻑뻑하고 콩 냄새도 심했죠. 그날 밤부터 생각했어요. 내가 만들면 더 맛있게 만들 수 있겠다고요. 1996년 4월, 대표님은 북창동 순두부 1호점을 열었습니다. 상호는 시어머니가 서울 북창동에서 두부집을 하셨던 데서 따왔다고 하셨어요. 처음 6개월은 정말 힘들었어요. 대표님이 말씀하셨죠. 손님이 없었거든요. 하루 종일 앉아서 기다렸어요. 저녁에 가족 몇 팀만 오고요.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그만두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제 레시피가 분명 통할 거라고 믿었거든요. 대표님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확신에 찬 눈빛이었죠. 매일 밤 레시피를 수정했어요. 콩을 불리는 시간, 물의 양, 간수 넣는 타이밍. 전부 다요. 아이들이 잠들고 나면 부엌에 들어가서 새벽까지 실험했죠. 저는 물었습니다. 남편분은 몰랐냐고요. 비밀로 했어요. 대표님이 웃으셨어요. 레시피는 제 머릿속에만 있어요. 종이에 적은 적도 없고요. 주방장들도 정확한 배합비는 몰라요. 제가 직접 계량해서 주거든요. 그렇게 1년이 지나자 소문이 나기 시작했답니다. 순두부가 정말 맛있다고요. 한인들이 가족을 데리고 왔고 미국인 친구들도 함께 왔어요. 그러면서 입소문이 퍼졌죠. 2005년 대표님은 2호점을 열었습니다. 3호점, 4호점이 잇따라 생겼어요. 로스앤젤레스뿐 아니라 뉴욕, 뉴저지까지 확장했죠. 미국 전역에 13개 직영점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기사를 썼어요. 한국 관광객들이 버스를 타고 와서 사진을 찍는 식당이라고요. 유명 스포츠 스타들도 찾아왔습니다. 한 농구 선수는 경기 전날 밤마다 북창동 순두부에서 식사를 했다고 하더군요. 2010년 저는 대표님께 다시 제안을 드렸습니다. 풀무원이 북창동 순두부 체인에 두부를 공급하겠다고요. 대표님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죄송하지만 안 될 것 같아요. 정중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제 두부는 특별해요. 다른 곳 두부로는 그 맛이 안 나요. 저는 이해했습니다. 창업자의 자부심이었죠. 2015년 대표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낮게 가라앉아 있었죠. 몸이 안 좋아요.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말끝을 흐리셨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난소암이었습니다. 이미 3기였어요. 이제 레시피를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 대표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들들에게 남겨줘야죠. 그동안은 제 머릿속에만 있었는데요. 저는 병문안을 갔습니다. 대표님은 많이 여위셨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또렷하셨어요. 순두부를 만들면서 행복했어요. 대표님이 말씀하셨죠. 제 음식을 먹고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게 좋았어요. 돈 때문에 한 건 아니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죠. 2020년 7월 18일 이희숙 대표님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61세였어요. 뉴욕타임스가 부고 기사를 실었습니다. 한국식 순두부찌개를 미국 문화의 일부로 만든 여성이라는 제목이었죠. 월스트리트 저널도 기사를 썼어요. 장례식에는 수백 명이 모였습니다. 한인들뿐 아니라 미국인들도 많았어요. 한 미국인 할머니가 우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분의 순두부는 내 인생의 위안이었어요. 저는 영정 앞에 섰습니다. 사진 속 대표님은 환하게 웃고 계셨어요.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대표님, 감사했습니다. 대표님이 보여주신 길을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서 한 가지 생각에 빠졌어요. 이희숙 대표님은 혀에 녹을 정도로 부드러운 순두부를 만들었습니다. 미국인들이 그 부드러움에 반했죠. 그런데 저희 풀무원이 미국 마트에서 파는 두부는 한국 두부보다 2배에서 4배나 단단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요? 2021년 봄, 저는 회의실에 앉아 시장 조사 보고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미국 소비자들의 두부 구매 패턴을 분석한 자료였죠.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미국 소비자들은 두부를 식물성 치즈로 인식한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케팅 팀장에게 물었죠.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팀장이 노트북을 열어 사진들을 보여줬습니다. 미국인들이 두부를 먹는 방식이었어요. 샐러드 위에 깍둑 썰기한 두부를 얹거나 구워서 샌드위치에 넣거나 스테이크처럼 썰어서 구워 먹는 모습이었죠. 찌개에 넣어 먹는 한국이나 일본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팀장이 설명했어요. 미국인들에게 두부는 고기를 대체하는 단백질원이에요. 샐러드나 요리에 치즈처럼 사용하는 거죠.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단단한 두부가 필요한 거구나. 팀장이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거기에는 한국, 중국, 일본, 미국 두부의 경도를 비교한 그래프가 있었습니다. 한국 두부의 경도를 100이라고 했을 때 중국과 일본 두부는 70에서 80 정도였어요. 예상보다 훨씬 부드러웠죠. 그런데 미국에서 잘 팔리는 두부는 200에서 400이었습니다. 한국 두부보다 2배에서 4배나 단단한 겁니다. 왜 중국이나 일본 두부는 더 부드러워요? 제가 물었습니다. 찌개나 국에 넣어 먹기 때문입니다. 팀장이 대답했어요. 부드러운 두부가 국물에 잘 어울리거든요. 특히 일본은 미소된장국에 두부를 넣는데 너무 단단하면 국물과 조화가 안 맞아요.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두부가 오히려 특이한 거네요. 한국 두부가 단단한 이유는 두부 부침이나 두부조림 같은 요리 때문입니다. 팀장이 설명을 이어갔어요. 부치거나 볶으려면 어느 정도 단단해야 형태가 유지되거든요. 그래서 한국 두부는 간수를 더 많이 넣어서 단단하게 만들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미국은요? 미국은 더 극단적입니다. 팀장이 사진 한 장을 띄웠어요. 미국 마트의 두부 코너였죠. 보세요. 슈퍼펌, 엑스트라 펌, 울트라 펌. 전부 단단함을 강조하는 제품들이에요. 저는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미국 두부는 단단함을 경쟁력으로 내세우고 있었죠. 미국인들은 물컹한 식감을 싫어합니다. 팀장이 말했어요. 샐러드에 얹었을 때 형태가 무너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개발한 게 슈퍼펌 두부예요. 한국 두부보다 4배 단단합니다.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럼 이희숙 대표님의 북창동 순두부는요? 그건 다른 시장입니다. 팀장이 웃었어요. 식당과 가정은 완전히 달라요. 식당에서는 순두부찌개처럼 부드러운 두부가 필요하죠. 하지만 가정에서 직접 요리할 때는 단단한 두부가 필요해요. 저는 비로소 이해했습니다. 저희는 두 개의 다른 시장을 공략하고 있었던 겁니다. 북창동 순두부 같은 한식당들은 부드러운 순두부로 미국인들을 사로잡았어요. 반면 저희는 가정에서 직접 요리하는 미국인들을 위해 단단한 두부를 만들었죠. 그럼 저희 제품 라인업을 다시 봅시다. 저는 화이트보드 앞으로 갔습니다. 마케팅팀이 정리해준 자료를 보니 저희는 이미 다양한 제품을 만들고 있었어요. 슈퍼펌 두부, 하이 프로테인 두부, 시즈닝 두부, 토핑용 두부. 각각 용도가 달랐죠. 슈퍼펌 두부는 구이용이었습니다. 프라이팬에 굽거나 그릴에 구워도 형태가 무너지지 않았어요. 하이 프로테인 두부는 단백질 함량을 일반 두부보다 1.8배 높인 제품이었죠. 운동하는 사람들이 좋아했습니다. 시즈닝 두부는 이미 양념이 되어 있었어요. 데리야키 맛, 바비큐 맛, 이탈리안 허브 맛. 요리를 잘 모르는 미국인들도 쉽게 먹을 수 있게 만든 거였죠. 토핑용 두부는 작은 큐브 모양이었습니다. 샐러드나 샌드위치에 바로 얹어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팀장을 봤어요. 미국인들이 여전히 두부를 낯설어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어도 요리법을 모르면 안 사요.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레시피 마케팅을 시작했어요. 팀장이 자료를 하나 더 펼쳤습니다. 풀무원 미국 홈페이지였어요. 거기에는 수십 가지 두부 요리법이 올라와 있었죠. 두부 스크램블, 두부 타코, 두부 스테이크, 두부 파스타. 미국인들이 익숙한 요리에 두부를 접목시킨 레시피들이었습니다. 유튜브 채널도 만들었어요. 팀장이 동영상 하나를 재생했습니다. 미국인 요리사가 두부로 버거를 만드는 영상이었어요. 조회수가 50만이 넘었더군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팀장이 진지한 표정을 지었어요. 콩 냄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거였죠. 미국인들이 두부를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였어요.
저희가 5년 동안 연구했습니다. 팀장이 말했어요. 콩 냄새를 최소화하는 제조 공법을요. 지금 저희 두부는 거의 무치에 가깝습니다. 저는 공장에서 만든 샘플을 맛봤던 기억이 났습니다. 정말 냄새가 거의 없었어요. 이희숙 대표님도 그걸 위해 밤새 연구하셨다고 했죠.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저는 화이트보드에 크게 썼어요. 한 식당 부드러운 순두부, 가정 요리 단단한 두부. 저희는 가정 요리 시장을 공략합니다. 그게 저희 승부처예요.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한국 본사였죠. 저는 전화를 받았어요. 미국 두부 수요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본사 담당자의 목소리가 떨려 있었어요. 코로나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육류를 기피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2020년, 세상이 멈춘 해였죠. 2020년 3월 15일 새벽 2시, 저는 전화벨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침대 옆 탁자 위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리고 있었어요. 화면을 보니 한국 본사 생산팀장이었죠. 미국 공장이 멈췄습니다. 목소리가 긴박했어요. 저는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뭐가 멈췄다고요? 플러턴 공장 직원 3명이 코로나에 감염됐습니다. 보건당국이 즉시 폐쇄 명령을 내렸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플러턴은 저희 서부 지역 주력 공장이었어요. 하루 생산량이 5만 모에 달했죠. 저는 옷을 걸치고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새벽 3시에 로스앤젤레스는 텅 비어 있었어요. 신호등만 혼자 깜빡이고 있었죠. 사무실에 도착하니 몇몇 직원들이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모두 창백한 얼굴이었어요. 생산 담당 김 부장이 보고했습니다. 동부 공장들도 상황이 비슷합니다. 직원들이 출근을 거부하고 있어요.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죠.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김 부장이 태블릿을 건넸어요. 거기에는 주문 현황이 떠 있었습니다. 주문이 3배로 늘었습니다. 숫자를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전주 대비 280% 증가. 모든 유통업체에서 긴급 물량 요청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육류를 기피하기 시작했어요. 마케팅팀 정 과장이 설명했습니다. 도축장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육류 안전성에 대한 불안이 커졌거든요. 대신 식물성 단백질인 두부로 눈을 돌리고 있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수입합시다. 제가 말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김 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운송비가 만만치 않을 텐데요. 알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공급을 못하면 저희가 쌓아온 신뢰가 무너집니다. 대형 유통업체들이 다른 업체로 갈아타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요. 저는 한국 본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생산본부장님과 30분 동안 통화했죠. 가능하냐고 물었어요. 해보겠습니다. 본부장님이 대답하셨습니다. 하지만 냉장 컨테이너가 필요합니다. 일반 화물선으로는 못 보내요. 냉장 컨테이너는 일반 컨테이너보다 3배 이상 비쌌습니다. 게다가 코로나 때문에 운임이 평소보다 2배로 뛰어 있었죠. 괜찮습니다. 보내주세요. 제가 말했습니다. 4월 1일 첫 컨테이너 20개가 부산항을 출발했습니다. 냉장 두부 20만 모가 실려 있었어요. 2주 뒤 로스앤젤레스 항구에 도착했죠. 저는 새벽에 항구로 나갔습니다. 크레인이 컨테이너를 내리고 있었어요. 아침 햇살이 컨테이너 표면에 반사돼 반짝였습니다. 컨테이너 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흘러나왔어요. 안에는 두부 박스들이 빽빽이 쌓여 있었죠. 저는 박스 하나를 열어 두부를 꺼냈습니다. 차갑고 묵직했어요. 한국에서 왔구나.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20만 모로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일주일 만에 다 팔렸거든요. 저는 다시 한국에 연락했습니다. 월 100만 모를 보내달라고요. 100만 모요? 본부장님이 놀라셨습니다. 그럼 컨테이너가 매주 20개씩 가야 하는데요. 가능합니까? 해야죠. 본부장님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그렇게 4월부터 12월까지 매주 컨테이너 20개가 태평양을 건넜습니다. 총 800개의 컨테이너였죠. 두부 800만 모였어요. 하지만 대가가 있었습니다. 6월, 재무팀에서 보고가 올라왔어요. 2분기 운송비가 전년 동기 대비 5배 증가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숫자를 보고 한숨을 쉬었어요. 이러다가 회사가 무너지겠구나. 7월,
마케팅팀에서 좋은 소식이 왔습니다. 닐슨 데이터에 따르면 저희 매출이 전년 대비 48% 증가했다고요. 시장 점유율은 75%를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영업 손실은 더 커졌어요. 8월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화상회의였죠. 한국에서 이사님들이 접속하셨어요. 분위기가 차가웠습니다. 매출만 늘고 손실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한 이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장사입니까? 저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운송비를 줄여야 합니다. 현지 생산을 늘려야 해요. 다른 이사님이 말씀하셨죠. 하지만 그러려면 공장 증설이 필요합니다. 투자가 필요해요. 또 투자 얘기였습니다. 저는 한숨을 삼켰어요. 회의가 끝났을 때 저는 지쳐 있었습니다. 사무실 소파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에어컨 바람이 얼굴에 닿았죠. 9월, 저는 캘리포니아 풀러턴 공장을 찾아갔습니다. 공장장과 함께 시설을 둘러봤어요. 30년 된 건물이었습니다. 낡고 비좁았죠. 여기를 증설할 수 있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공장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부지가 부족합니다. 옆 건물을 사들이거나 아니면 새로 지어야 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국 큰 투자가 필요하다는 얘기였죠. 10월, 저는 한국으로 출장을 갔습니다. 본사 사장님을 만났어요. 사장님이 물으셨습니다. 미국 사업, 언제쯤 흑자가 날 것 같습니까?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공장을 증설하면 2년 안에 가능합니다. 확신합니까? 사장님의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예, 저는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썼죠. 사장님이 창밖을 보셨습니다. 한강이 저 멀리 보였어요.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2021년이 시작됐습니다. 코로나는 여전히 기승을 부렸어요. 하지만 저희 매출은 계속 올라갔습니다. 문제는 수익성이었죠. 저는 매일 아침 숫자를 들여다봤어요. 매출, 비용, 손익. 빨간색 숫자들이 눈에 아렸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사무실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로스앤젤레스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30년 전 처음 이곳에 왔을 때도 이 야경을 봤었죠.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한국 본사 기획팀장이었어요. 공장 증설 투자안이 이사회에 상정됩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투자 규모는 400억 원입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400억. 또다시 거대한 도박이었습니다. 2022년 1월, 저는 다시 서울 본사 회의실에 있었습니다. 2016년 나소야 인수를 결정했던 바로 그 회의실이었죠. 6년 만이었어요. 그 사이 저는 이사가 됐고 머리에는 흰머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회의실 창밖으로는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1월 중순의 서울은 매서웠죠. 하지만 회의실 안은 더 차가웠습니다. 테이블에는 두꺼운 보고서가 놓여 있었어요. 캘리포니아 풀러턴 공장 증설 투자안이라고 적혀 있었죠. 저와 김 부장이 3개월 동안 작성한 자료였습니다. 이사님 10분이 자리에 앉으셨어요. 6년 전과는 얼굴이 조금 바뀌었지만 분위기는 똑같았습니다. 회의적인 눈빛들이었죠. 사장님이 입을 여셨습니다. 투자 규모가 400억 원입니다. 적지 않은 금액이죠. 설명해 주시죠. 저는 일어서서 화면을 켰습니다. 첫 슬라이드에는 지난 5년간의 실적이 나와 있었어요. 2016년 나소야 인수 이후 점유율은 4.9%에서 75%로 올랐습니다. 매출은 3배 증가했죠. 하지만 영업 손실은 계속됐어요. 누적 적자는 1200억 원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한 이사님이 바로 질문하셨어요. 매출은 늘었는데 왜 계속 적자입니까? 예상했던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죠. 운송비 때문입니다. 화면에는 비용 구조가 나타났어요. 전체 비용 중 물류비가 35%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원료와 부자재를 한국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코로나 이후에는 완제품까지 한국에서 수입했죠. 냉장 컨테이너 운송비가 한 개당 800만 원입니다. 이사님들이 숫자를 들여다봤어요. 그래서 현지 생산을 늘려야 합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풀러턴 공장 증설 계획이 나왔어요. 기존 공장 옆 부지 9,300제곱미터를 매입해서 새 생산동을 짓겠습니다. 최신 설비를 도입하면 월 생산량을 현재의 2배로 늘릴 수 있어요. 다른 이사님이 물으셨습니다. 투자 회수는 언제 가능합니까? 3년입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공장이 완공되면 운송비가 제로가 됩니다. 그럼 즉시 수익성이 개선돼요. 1년 차에 손익분기점, 2년 차부터 흑자 전환이 가능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이사님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재무 담당 이사님이 입을 여셨어요. 2016년에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나소야를 인수하면 흑자가 난다고요. 하지만 6년이 지난 지금도 적자입니다.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저는 침을 삼켰습니다. 당시와는 상황이 다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2016년에는 시장 자체가 작았어요. 미국 두부 시장 규모가 1억 달러 정도였죠. 하지만 지금은 4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식물성 단백질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저는 다음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시장 전망 보고서였죠. 모두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2029년까지 미국 두부 시장은 7억 5천만 달러로 성장합니다. 연평균 12% 성장이에요. 마케팅 담당 이사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시장은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쟁사는 없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저희 점유율이 75%입니다. 2위 업체는 10%도 안 돼요. 저희가 사실상 독점하고 있죠. 생산 담당 이사님이 물으셨습니다. 중국 기업들은 왜 안 들어옵니까? 자본력도 크고 두부의 본고장 아닙니까?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준비한 답변을 꺼냈죠. 중국 기업들은 중국인 시장만 공략합니다. 미국 주류 시장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들은 전통 방식만 고집하거든요. 하지만 저희는 다릅니다. 미국인 입맛에 맞춰 제품을 개발했죠. 저는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저희 제품 라인업이 나왔어요. 슈퍼펌 두부, 하이 프로테인 두부, 시즈닝 두부. 전부 미국인을 위해 개발한 제품들입니다. 중국 기업들은 이런 걸 못해요. 회의실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장님이 저를 보셨어요. 정말 확신합니까? 이번에도 실패하면 미국 사업 전체를 접어야 합니다. 저는 사장님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확신합니다. 33년을 여기 바쳤습니다. 제 인생을 걸었어요.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합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회의는 2시간 넘게 이어졌어요. 찬반 논쟁이 팽팽했죠. 저는 회의실 뒤에 서서 지켜봤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어요. 마침내 표결이 시작됐습니다. 결과는 10대 0이었습니다. 만장일치 찬성이었어요. 저는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사장님이 저를 보며 말씀하셨죠. 마지막 기회입니다. 꼭 성공하세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2022년 3월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공사 현장을 찾았어요. 맨 땅에서 시작해서 기초 공사를 하고 철골을 세우고 벽을 쌓았죠. 6월 골조가 완성됐습니다. 저는 현장 사무실에서 공사 진척 보고를 받았어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죠. 하지만 7월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재 수급이 지연된 거예요. 중국발 부품이 늦어지면서 공정이 한 달 밀렸습니다. 저는 잠을 못 잤어요. 매일 밤 현장 책임자와 통화하며 진행 상황을 확인했죠. 대체 자재를 찾고 납기를 독촉하고 추가 인력을 투입했습니다. 9월 드디어 설비 반입이 시작됐어요. 최신형 두부 제조 라인이 독일에서 도착했습니다. 크레인이 거대한 기계들을 공장 안으로 옮겼죠. 저는 현장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햇볕이 뜨거웠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31년 만에 보는 희망이었거든요. 11월 시운전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문제가 많았어요. 두부가 제대로 응고되지 않거나 크기가 들쭉날쭉하거나 포장이 잘못되거나 기술팀이 밤낮으로 조정 작업을 했죠. 12월 말 드디어 정상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하루 생산량이 10만 모를 넘었어요. 기존 공장의 2배였죠. 저는 생산 라인 앞에 서서 두부가 만들어지는 모습을 봤습니다. 콩물이 응고되고 틀에 부어지고 절단되고 포장되는 과정이 자동으로 이뤄졌어요. 깨끗하고 정확했습니다. 31년 전 작은 공장에서 직원들이 손으로 만들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죠. 공장장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제 운송비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이제 한국에서 수입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다 만들 수 있으니까요. 2023년이 밝았습니다. 1월부터 새 공장 제품이 시장에 풀리기 시작했어요. 월마트, 타겟,
크로거. 미국 전역 1만 4천 개 매장으로 두부가 나갔죠. 재무팀에서 매달 실적을 보고했습니다. 3월 실적에서 처음으로 긍정적인 신호가 보였어요. 운송비가 전년 대비 70% 감소했습니다. 6월 실적에서는 영업 손실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9월 실적에서는 손익분기점에 근접했습니다. 저는 매달 숫자를 지켜봤어요. 조금씩, 아주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죠. 하지만 아직 흑자는 아니었습니다. 2023년 12월 31일 밤, 저는 사무실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연말 결산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정이 넘어 재무팀장에게서 메일이 왔습니다. 제목은 2023년 연간 실적이었죠. 저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영업손실 50억 원. 여전히 적자였습니다. 하지만 전년도 150억 원 적자에 비하면 크게 개선된 거였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불꽃놀이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새해를 알리는 불꽃이었죠. 2024년이 왔습니다. 2024년 1월 17일 수요일, 저는 아침 9시에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온 거였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거든요. 12월 실적이 최종 확정되는 날이었죠. 커피를 내리고 책상에 앉았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메일함을 열었어요. 재무팀장에게서 온 메일이 있었죠. 새벽 5시에 보낸 거였습니다. 제목은 2023년 12월 및 4분기 확정 실적이었어요. 저는 마우스를 파일 위에 올렸습니다. 클릭하지 못하고 한참을 그대로 있었죠.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의 아침은 맑았어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파일을 열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요약표가 있었어요.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숫자들이 줄지어 있었죠. 저는 영업이익 항목을 봤습니다. 12월 플러스 15억 원 4분기, 누적 플러스 8억 원.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거기에는 연간 실적이 나와 있었습니다. 2023년 영업이익 마이너스 50억 원. 여전히 적자였어요. 하지만 4분기만 보면 흑자였습니다. 마지막 3개월 동안 8억 원의 이익을 낸 거예요. 저는 의자에 기대 앉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죠.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어요. 33년이었습니다. 1991년 가을, 27의 나이로 이곳에 왔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작은 공장에서 하루 500모를 만들던 시절이요. 바이어들에게 거절당하고 이사회에서 철수 얘기를 듣고 사직서를 서랍에 넣어두던 날들이요. 그리고 2016년 1,000억 원을 걸고 나소야를 인수하던 그날, 회의실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해내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순간이요. 2020년 코로나로 공장이 멈췄을 때 새벽 2시에 받은 전화, 한국에서 월 100만 모를 긴급 수송하기로 결정했던 밤이요. 2022년 400억 원을 투자해 공장을 증설하기로 했을 때 마지막 기회입니다 라던 사장님의 말씀이요. 모든 순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김 부장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메일 보셨어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부장이 제 표정을 보더니 물었어요. 좋은 소식인가요? 저는 대답 대신 모니터를 돌려 보여줬습니다. 김 부장이 숫자를 보더니 눈이 커졌어요. 4분기. 흑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예, 제가 말했어요. 김 부장이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어깨가 떨리고 있었죠. 15년 기다렸습니다. 김 부장이 손 사이로 말했어요. 2009년에 합류했거든요. 그때부터 계속 적자였어요. 제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싶었죠. 저는 일어나서 김 부장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잘했어요. 오전 10시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본부장급 이상 전원이 모였어요. 15명쯤 됐죠. 저는 실적 자료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발표는 간단했어요. 4분기 흑자 전환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화면을 뚫어지게 봤습니다. 그리고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처음에는 한두 명이 치더니 곧 전체가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누군가 환호성을 질렀고 누군가는 눈물을 닦았어요. 저는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마케팅팀 정 과장이 물었습니다. 이제 한국 본사에도 떳떳하게 보고할 수 있겠네요. 저는 웃었어요. 그래야죠. 33년 만에요.
오후에 한국 본사와 화상회의를 했습니다. 사장님과 이사님들이 접속하셨어요. 저는 실적을 보고했습니다. 차분한 목소리로요. 숫자를 하나씩 설명했죠. 보고가 끝나자 사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오래 기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화면 너머로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거기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1991년 첫 출근 날 찍은 사진이었죠. 작은 공장 앞에서 찍었어요. 27살의 제가 어색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오른손으로 사진을 쓰다듬었어요. 해냈어.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버몬트가 7번가로 갔습니다. 북창동 순두부가 있던 자리였죠. 지금은 다른 가게가 들어와 있었어요. 하지만 건물은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건물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어요. 2020년 이희숙 대표님이 돌아가신 뒤 식당은 문을 닫았습니다. 아들분들이 다른 일을 하고 계셨거든요. 대표님, 저는 작게 말했어요. 해냈습니다. 두부로요. 대표님이 보여주신 그 길을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저녁 공기가 차가웠어요. 저는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죠. 한인들도 있었고 미국인들도 있었어요. 히스패닉도, 아시안도, 백인도 섞여 있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는 여전히 다양한 도시였어요. 그리고 그 다양성 속에서 저희는 살아남았습니다. 한국의 두부를 미국인의 입맛에 맞춰서요. 2024년 3월 1분기 실적이 나왔습니다. 영업이익 25억 원. 흑자 기조가 이어지고 있었어요. 6월 상반기 실적. 영업이익 60억 원. 9월 3분기 실적. 누적 영업이익 100억 원. 저는 매 분기 숫자를 확인하면서 안도했습니다. 이제는 확실해졌어요. 일회성이 아니라는 거요. 12월. 저는 2024년 전체 실적을 정리했습니다. 한국 본사에 보고할 자료였죠. 연간 영업이익 140억 원, 순이익 95억 원. 드디어 순이익까지 흑자였습니다. 저는 자료를 프린트해서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한참을 바라봤죠. 33년. 제 청춘 전부였습니다. 2025년 1월, 저는 샌프란시스코로 출장을 갔습니다. 미국 요리학교 CIA에서 주최하는 식물성 지향식품 서밋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죠. 행사장에는 미국 전역의 식품업계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셰프들, 유통업체 바이어들, 식품회사 임원들. 500명은 넘어 보였습니다. 저는 기조연설 연사로 초대받았어요. 제목은 한국 두부가 미국을 사로잡은 이유였습니다. 무대에 올라섰을 때 조명이 눈부셨어요. 객석을 보니 수많은 얼굴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저는 마이크를 잡고 입을 열었습니다. 33년 전, 저는 로스앤젤레스의 작은 두부 공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 목소리가 홀 안에 울렸어요. 그때 미국인들은 두부를 이상한 아시아 음식이라고 생각했어요. 마트에서는 구석진 냉장고 한 칸에만 자리가 있었죠.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는 미국 두부 시장의 75%를 차지합니다. 연 매출 2,200억 원이에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저는 화면에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세 개의 키워드가 나타났어요. 현지화, 인내심, 과감한 투자. 첫째, 현지화입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저희 제품들이 나타났죠. 저희는 한국 두부를 그대로 가져오지 않았어요. 미국인들이 원하는 두부를 만들었습니다. 한국 두부보다 4배 단단한 슈퍼펌 두부, 단백질 함량을 1.8배 높인 하이 프로테인 두부, 양념이 되어 있는 시즈닝 두부. 청중들이 메모를 하기 시작했어요. 미국인들은 두부를 찌개에 넣지 않습니다. 샐러드에 얹거나 구워 먹어요. 그래서 단단해야 해요. 그들은 콩 냄새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5년 동안 연구해서 냄새를 없앴죠.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현지화는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는 겁니다. 우리 방식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요. 둘째 키워드로 넘어갔어요. 인내심입니다. 화면에 저희 점유율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1991년부터 2024년까지의 긴 곡선이었죠. 25년 동안 저희는 5%를 넘지 못했어요. 매년 적자였습니다. 이사회에서는 철수하라고 했죠. 청중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버텼어요. 시장이 언젠가는 열릴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리고 2016년
기회가 왔습니다. 저는 나소야 인수 이야기를 했어요. 1,000억 원을 걸고 도박을 했던 그날이요. 그리고 1년 만에 점유율이 14배 뛴 이야기를요. 하지만 그것도 끝이 아니었어요.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적자 그래프가 나타났죠. 점유율은 올랐지만 수익은 안 났어요. 6년 동안 계속 적자였습니다. 또다시 포기하라는 목소리가 나왔죠. 청중들이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과감한 투자. 저는 플러턴 공장 사진을 보여줬어요. 2022년 저희는 400억 원을 투자해 공장을 증설했습니다. 운송비를 없애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2년 뒤 드디어 흑자를 냈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잠시 기다렸다가 말을 이었어요. 이게 바로 K푸드의 공식입니다. 화면에 다른 제품들이 나타났어요. 비비고 만두, 불닭볶음면, 순두부찌개. CJ제일제당의 비비고 만두는 미국에서 연 매출 5천억 원을 넘겼어요.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은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죠. 북창동 순두부는 미국 문화의 일부가 됐고요. 저는 청중들을 둘러봤습니다. 공통점이 뭘까요? 현지화, 인내심, 과감한 투자. 이 세 가지예요.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어요. 한백인 남성이 손을 들었습니다. 중국이 두부의 원조인데 왜 한국이 성공한 건가요?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중국 기업들은 전통을 지키려 했어요. 중국인들을 위한 두부를 만들었죠. 하지만 저희는 미국인을 위한 두부를 만들었습니다. 원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고객을 이해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또 다른 질문이 나왔어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뭔가요? 저는 준비한 슬라이드를 보여줬습니다. 미국 두부 시장은 2029년까지 7억 5천만 달러로 성장합니다. 저희는 여기서 점유율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제품을 계속 개발할 거예요. 두부면, 두부바, 두부 디저트. 두부로 할 수 있는 건 무궁무진합니다. 행사가 끝나고 여러 사람들이 명함을 교환하러 왔어요. 유통업체 바이어도 있었고 식품회사 임원도 있었죠. 한 할머니가 다가왔습니다. 백발에 주름이 가득한 얼굴이었어요.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말했어요. 저는 30년 전부터 두부를 먹어왔어요. 건강 때문이었죠. 하지만 예전 두부는 맛이 없었어요. 당신네 회사 두부는 달라요. 정말 맛있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씀 들으려고 33년을 일했습니다. 할머니가 웃으며 돌아갔어요. 저는 행사장을 나와 샌프란시스코 거리를 걸었습니다. 1월에 샌프란시스코는 쌀쌀했어요. 바닷바람이 불어왔죠. 피어 39 부두로 갔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곳이었어요. 물개들이 부두에 누워 있었고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저는 난간에 기대 서서 바다를 바라봤어요. 태평양이었습니다. 이 바다 건너에 한국이 있었죠. 33년 전 저는 이 바다를 건너왔습니다. 두부 하나 들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 나라에서 두부 시장의 75%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김 부장이었어요. 내년도 사업 계획 회의가 다음 주입니다. 준비하셔야 해요. 알겠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다시 바다를 봤어요.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 새로운 경쟁자가 나타날 수도 있고 시장이 변할 수도 있죠. 하지만 저는 이제 알아요. 33년을 버틴 회사는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걸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돌아섰습니다. 호텔로 돌아가야 했어요. 내일 아침 일찍 로스앤젤레스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타야 했죠. 걸어가면서 생각했습니다. 두부 하나로 이만큼 왔네요. 그리고 앞으로 더 갈 겁니다. 2025년 10월, 저는 로스앤젤레스 플러턴 공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새로 증설한 공장이 완공된 지 3년이 지난 시점이었죠. 이제는 익숙한 길이었어요. 공장 입구에 서자 햇볕이 눈부셨습니다. 남가주의 가을은 여전히 뜨거웠어요. 파란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었죠. 문을 열고 들어서니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복도를 걸어 생산동으로 향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생산 라인이 보였죠. 거대한 기계들이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었어요. 콩물이 응고되고 틀에 부어지고 절단되고 포장되는 과정이 자동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직원들은 모니터를 보며 공정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하루 10만 모였습니다.
34년 전 작은 공장에서 만들던 500모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규모였죠. 공장장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오늘도 풀가동입니다. 주문이 계속 들어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국 전역 1만 4천 개 매장에서 저희 두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생산 라인 끝에서 포장된 두부를 하나 집어들었습니다. 차갑고 묵직했어요. 라벨에는 풀무원이라는 로고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이게 미국인 4명 중 3명이 선택하는 두부구나.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공장을 나와 차를 타고 버몬트가 7번가로 향했어요. 북창동 순두부가 있던 그 자리였습니다. 지금은 베트남 쌀국수집이 들어와 있었죠. 차에서 내려 건물 앞에 섰습니다. 간판만 바뀌었을 뿐 건물은 그대로였어요. 저는 창문을 통해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테이블 배치도 예전과 비슷했죠. 문득 이희숙 대표님이 떠올랐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서 나오시던 모습이요. 환하게 웃으며 해물순두부 드셔보세요라고 하시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대표님은 두부로 미국인들의 마음을 사로잡으셨습니다. 혀에 녹는 부드러움으로요. 저희는 단단함으로 가정을 공략했죠. 결국 같은 두부였지만 다른 시장이었어요. 저는 차에 다시 올라탔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월마트였어요. 로스앤젤레스 다운타운의 대형 매장이었죠. 30분을 달려 도착했습니다. 넓은 주차장은 차들로 가득했어요. 토요일 오후였거든요. 매장 안으로 들어가 냉장 코너로 향했습니다. 두부가 진열된 곳이었죠. 저는 그 앞에 멈춰 섰어요. 냉장고 3개 전체가 저희 제품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슈퍼펌 두부, 하이 프로테인 두부, 시즈닝 두부, 토핑용 두부. 색 색깔의 패키지들이 빼곡히 쌓여 있었어요. 한 미국인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30대 정도로 보였어요. 그녀는 망설임 없이 하이 프로테인 두부 2팩을 집어들었죠. 저는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그녀는 라벨을 확인하고 카트에 담았어요. 그리고는 다음 코너로 갔습니다. 자연스러웠습니다. 이제 두부는 낯선 아시아 음식이 아니었어요. 샐러드에 넣고 구워 먹고 볶아 먹는 일상적인 식재료가 됐죠. 저는 매장을 나와 주차장을 걸었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죠. 차에 앉아 핸들을 잡았습니다. 시동을 걸지 않고 한참을 그대로 있었어요. 창밖으로 사람들이 쇼핑카트를 밀며 지나갔습니다. 1991년부터 2025년까지 34년이었습니다. 그 사이 저는 44살이 됐어요. 머리에는 흰머리가 절반을 넘었고 허리는 가끔 아팠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저는 두부 하나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작은 콩으로 만든 하얀 음식 하나로요. 누가 봐도 평범한 식재료였죠. 하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어요. 25년간 벽을 넘지 못하던 좌절, 1,000억 원을 건 도박, 이희숙 대표님이 밤새 개발하던 레시피, 코로나로 멈춘 공장과 긴급 수송된 100만 모, 400억 원을 투자한 새 공장, 그리고 33년 만에 흘린 눈물. 결국 이긴 건 맛이 아니었습니다. 끈기였어요. 그리고 고객을 이해하려는 노력이었죠. 중국은 원조였지만 전통만 지켰습니다. 저희는 후발주자였지만 변화했어요. 미국인들이 원하는 두부를 만들었죠. 부드러운 두부를 만들라는 고정관념을 버렸습니다. 오히려 4배 더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콩 냄새를 없애기 위해 5년을 연구했습니다. 요리법을 몰라 망설이는 소비자들을 위해 레시피를 개발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25년 동안 5%를 못 넘어도 매년 적자를 내도 이사회에서 철수하라 해도 저희는 버텼어요. 왜냐고요? 믿었으니까요. 언젠가는 이 시장이 열릴 거라고요. 그리고 2016년 정말로 열렸습니다. 저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어요. 오늘 저녁은 아내가 순두부찌개를 끓인다고 했거든요. 차를 몰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생길까? 새로운 경쟁자가 나타날 수도 있고 시장이 또 변할 수도 있죠. 하지만 괜찮습니다. 저희는 34년을 버텼어요. 앞으로도 버틸 수 있어요. 두부 하나로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프리웨이에 진입하며 엑셀을 밟았어요. 집까지는 30분 정도 걸렸죠. 창밖으로 로스앤젤레스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 도시에서 저는 청춘을 보냈어요. 그리고 이 도시에서 저는 꿈을 이뤘습니다. 한국의 두부가 미국을 사로잡은 이야기. 이게 바로 제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33년간 포기하지 않고
미국 두부 시장 75%를 장악한 한국 기업의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두부 하나로 시작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이 여정이 도전하는 모든 분들에게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이 감동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눠주세요. 작은 응원이 또 다른 기적을 만듭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